자, 요번에 볼 것은 이제 한국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통론에는 한국제가 이제 조선 후기 때 간략하게만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제 푸셈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한국제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자, 푸셈 보기 전에 이 한국제가 어떤 건지 한국제 변천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일단 한국제, 한자제라고 하죠. 되게 인제 홍련이나 춘군기 때 곡식을 인제 빈민들에게 대여하고 추수기 때 이를 환수하는 진울 제도인데 보통 춘대추납이라고 하죠. 그래서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갚는 거야. 예. 가을에 갚는 형태인데 자, 여기도 인제 이 한국제도는 기록에 보면 고구려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인제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었던 고국청학 때 실시한 진대법 그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고려 시대 때는 흑창이라는 게 있었죠. 흑창. 예, 태조 때. 그 훈요 10조에도 명시돼 있고요. 근데 이 태조 때 후창이 성종 때 을창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요때는 이제 연홈이라고 해서 그 각 지역의 이각 허마다 뭐냐면 평상시에 그 쌀을 거둬요. 그래서 그걸 비축해 놓고 이 나눠 주는 형상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쌀을 비축하다 보니까 인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묵은 쌀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잘 걸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인제 뭘로 바꾸냐 을창으로 바꿔요. 을창에서 이제 연호비에서 군량미로 바꿔. 예. 군량은 이 평상시에 군대들이 인제 식량을 비축해 놓고 먹는 그런 것들 전쟁 때도 먹고 근데 이 군량미는 연어미와 달리 인제 계속 교체가 되거든요. 그 묵은 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냐면 장점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을창으로 바뀌고요, 조선시대 때는. 자, 근데 조선 중기 때 들어가면서 인제 을창에 문제점이 생겨나. 이게 을창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인제 뭐랄까요? 그 민간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아전들이 인제 하고 뭐 관리들이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 이 관리나 아전들 입장일 때는 을창미를 어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걷어야 되지. 근데 이걸 잘 걷지도 안 걷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내버려. 왜냐면 자기 쌀이 안 되니까. 자기 쌀이 아니니깐요. 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을창미, 군량미가 많이 소실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좀 개인이 담당을 해 갖고 해야 필요가 있겠다 해 갖고 시범적으로 사창을 실시해. 우리가 이제 사창하면 양반 살림들이 중심한 사창만 생각하지만 16 세기 때 국가 주도의 사창도 있어요. 의창의 문제점, 한수가 잘 안 된다는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맡겨요, 사창이. 그래서 이제 문종과 선종 때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게 인제 뭐 여러 가지 고리돼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폐지가 되거든요. 게다가 인제 나중에 대원군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창제가 다시 부활되죠. 요때 사창제는 양반 중심의 사창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앞에 인제 조선 전기 때 잠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창제가 다시 부활된 거야, 요건요. 자, 하여튼 그래 갖고 인제 다시 인제 그 조선 중기 때 가면 중종 때 규율충으로 인제 뭐냐면 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이관이 상병청으로 이제 바뀌어요, 이게. 그래 갖고 인제 중심 그 간청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병청이 나중에 상징청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인제 그 이런 그 항공비가 점점 중앙재정으로 일부 편입이 되기 시작해. 중앙집으로. 이게 일종의 부세가 되죠. 원래는 그 춘대 추납을 할 때 그 중간에 이제 가을을 볼 때는 뭐냐 이식을 못 걷게 했어요. 원래는 이식이 없어요, 한국에는. 예. 한국에 이식이 없는 게 특징인데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이제 자연 소모비가 이제 가미돼. 자연 소모비는 인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쌀이 떨어질 수 있죠. 그 쪼금 떨어진 거 있고 또 지가 갉아먹는 것도 있어. 이 등등을 또 걷고 거기에다가 뭐 저 수수료도 걷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자가 되는 거야, 이자가. 원래는 이식이 없고 이자가 없죠, 이식. 이자가 없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명목으로 이자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자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자를 원래는 지방 자치에서 사용했지만 그 이자를 인제 걷어 가지고 일부를 중앙재정으로 올리게 돼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본 모해록이라고 해요. 일본 모해록은
10분의 1 정도를 이 걷는 그 이자의 10분의 1을 모에 중앙 재정으로 편입시킨 거야. 그래서 10분 아니 모에가 아니라 1분 10분의 1 정도를 모는 이제 이자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해독위에서 이제 중앙 재정으로 이제 편입시킨 거야. 회계장부로. 근데 이게 넣은 이제 이 이자가 회계장부 중앙정부로 편입되면서 또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되게 그 비중이 커지니까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비중을 더 커져. 3분 모의록을 바꿔요. 3분의 모의록은 3분의 1의 이자가 모를 회록 중앙으로 편입시켜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방재정에서 이자를 가지고 지방 운영을 했단 말이야.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근데 3분의 1씩이나 중앙재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지방재정이 어떻게 돼요? 군피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또 뭐냐면 가점주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나 조선 후기 때 한국에 폐단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 한국의 폐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폐지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정의 난에 그 삼정의 그 문란 때문에 일어난 그 밀란이 일어나니까 진주 밀란 이런 것들은 임시 농립 공개가 일어나니까 철종 때 한국제도를 일시 폐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 파항기교법을 하죠. 파항기교법은 한국을 폐지시켜서 그때 중앙재정으로 들어갔던 이자를 어디에 하냐면 토지 결수에 부과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고요. 다시 복귀가 돼. 그래갖고 이 한국 문제가 그 뭐냐면 계속 이제 대원군 집권 전까지 그 문제가 되니까 대원군이 이제 아까 이제 국가주도의 사창을 실시해서 이 한국 제도를 뭐냐면 개선하려고 했죠. 이 국가주도의 사창은 아까 씀한 것처럼 조선 전기 때 국가주도의 그 의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가주도의 사창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되니까 폐지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킨 거야. 이 국가주도의 사창을. 자,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 때는 사안조례를 발표해서 한국의 부세적 기능을 제고하고 결세 속에 이제 포함을 시켜요. 예, 그래서 진율적인 기능을 사안미 형태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진율 기능 이제 백성이 이제 어려울 때 홍련 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의미에서 이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고 그 이자분은 뭐냐면 제거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이자분은 이제 다른 세원을 걷는 거죠. 토지에 부과해갖고 걷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사안 조례인데 그래도 한국은 상당히 어 출발은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죠. 예, 홍련이나 춘공기 때 곡식 때 비민들이 대여해주고 추수기들 거두니까 이자 없이 거두니까 좋잖아.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가고 원래 의도와 달리 이게 일종의 조세가 돼버린 거예요. 부세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중기 후기 때부터는 일종의 한국 자체가 여러 가지 폐단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럼 오늘날 뭐 국민연금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국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 뿌리 깊은 한국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268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한국제는 그 역사적 보면 고구려 고국청왕 때부터 실시한 진대법에서 비롯됐죠. 그래서 한국 또는 한자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불려지기 고조 성종 때였다 이렇게 했고, 성종은 태조 때 설치한 학장 정비에서 의창을 개칭하고 여기에 국국을 대여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진제를 담당했다. 진제라는 건 뭐냐면 군주인 그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한 거야. 그러니까 항공비 같은 거는 무상이 아니죠. 나중에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군주인 백성에 그냥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는 거. 자, 고려시대 한국은 조선 초기와 마찬가지로 군자국을 비롯한 국가 비축 미국을 원국하여 수도와 각 주연에 설치한 의청에서 지방 그 장관의 책임을 운영된 걸 보고 있다. 근데 요건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 관점이고.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호미로 운영했다는 게 보통
그 통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군자곡으로 이렇게 이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하여튼 그냥 요게 참고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조선의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그는 건국후에 농민의 몰락을 저지하고 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창을 다시 설치하고 그 운영에 큰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국초에 충분한 양의 의창국을 확보할 수 없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세종 5년에 군자국을 의창에 첨가해서 그 규모가 107만 석이 가량 됐고, 이때부터 의창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자, 의창국을 분급하는 방식은 그 고려시대 비슷해요. 자, 하나는 분급한 후 이제 없이 원국만 받는 한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상으로 받는 진제다. 예, 진윤이라고 하죠. 아까 침에. 그래서 한국과 진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진제는 고려시대 때도 이제 여기 진제 거뒀죠. 예, 요거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은 풍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양식이나 종자가 부족한 농민들 분급된 곳으로 가을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분급의 주 대상은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을 가진 중소 토지 농민 소유 농민들이었다. 이와 달리 진제는 10만 홍련이 되었을 때 군주인 농민을 돕기 위해서 적은 양의 미국을 분급한 것으로 주 대상은 무전 농민이나 유익이민, 그러니까 떠들고 있는 어, 배고픈 이제 그 백성들이란 거죠.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좀 내용 볼게요. 춘군기에 분급된 한국은 가을에 이자 없이 원국에 수납하려 했다.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농민의 경우에 평상시 한국을 갚는 건 쉽지만 홍련이 되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많은 미납 한국들이 생기는 건 필연적이었고,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납됐으면 어, 자기 그 쌀이면 어떻게 하든 받아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국가 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나 죄송합니다. 야전들이 이런 것들을 방치해요. 잘 안 걷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그 정부 입장일 때 또 홍련이 들고 또 못 갚는 백성들 또 강제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탕감도 해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창국이 점점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우리 시국 때문에 재정 적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종 7년에 의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흥기관 사창을 설치했다. 자, 이 사창은 국가 주도의 사창이에요. 우리가 이제 16세기 때 그 우리가는 사림들이 만든 사창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요. 이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창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창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했어. 시범적으로. 예, 이것도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아니고요. 자, 사창계는 두 가지 점에서 의창과 달랐다. 일단 첫 번째, 이하의 이자를 수취한다는 점과 제지사족 때 사장이 되어 그 운영을 주관한 점에서 되었다. 그래서 전자가 미납 항곡을 말미암아 계속된 의창의 곡식을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었고, 후자는 간에서 진흙기구를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자가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제지사족들이 운영한다는 거, 사장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돼. 이거 이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또 그걸 메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각종 폐해가 일어나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걸 가지고 또 제지사족들이 고리대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종 5년에 폐지돼 버렸어. 네. 그래서 국가 주도의 사창은 여기가 끝난 거야.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부활된 게 대원군 때 또 국가 주도의 사창을 부활되죠.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때 사림들이 실시한 사창과 요 사창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후 후기 이제 16세기 때 들어가면 이제 이 사창의 문제가 생기죠. 한국의 문제가 또. 이제 한국은 그 이자가 이제 10분의 1 걷게. 원래 이자는 못 걷게 됐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자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자연 소모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수료 등등등 이런 목적으로 걷게 돼. 실제 이자야. 네, 그 이자 10분의 1 걷고 호주의 회록에 편입시킨 거야. 중앙재정을 편입시키죠. 그래서 이자를 중앙 회록에 편입시킨 일본 모회록 제도가 실시됐다. 10분의 1의 이자를
중앙핵에 편입을 시켜. 그러니까 중앙 재정화 시킨 거야. 그러면서 한국의 이자 수입이 국가 수입 세입에 일부 큰 변화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본 모해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정이 뭐냐면 악화되니까 이게 더 확대돼 갖고 이제 3분 모해록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걷어서 중앙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하여 이제 18세기 말년에 1000만 석에 달하는 한국은 여러 관청에서 또 뭐냐면 가양각색을 운영하면서 중앙과 지방 경비를 적지 않게 보조했고 또 한국이 점차 부세화되었다. 원래 한국은 부세가 아닌데 이게 일종의 세금이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해마다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적 대여와 이자 혜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농민 생활을 안정한 진을보다는 세입에 치중하는 본을 보였고 수타 양상을 띠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무슨 삼정의 문란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란에 한국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날 우리가 이제 일하면 국민연금 떼는 것도 약간 이제 한국 같은 느낌이 딱 든다니까요, 요즘에. 이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공무원 연금 떼는 것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 약속대로 돌려받은 느낌 생각은 안 갖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덜 받거나 떼어 먹거나 아예 받을 수 없어가지고 노후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예. 일종의 준조세 됐죠. 역사가 되게 반복된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하여튼 이 한국 관련된 내용 여기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천민과 관련된 내용,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이 노비와 관련된 천민 대부분은 이제 뭐 노비죠. 물론 노비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예. 노비는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비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노비를 많이 내더라고. 그래서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때 노비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많이 나오니까. 자, 노비를 볼게요. 천민을 볼게요. 천민은 그 신분 구조상 최하층에 위치했으며 그중에 가장 정형적인 형태가 노비죠. 물론 천민이 모두 다 노비는 아니에요. 그중에 백정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천민에 포함되지만 그 수가 제일 많은 게 노비죠. 자, 노비는 그 소유주의 유형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는데 공노비는 다시 노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가나의 그 영무에 종사하는 성상노비와 정해진 신고를 납부는 낙공노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칭을 보시지 예전에는 고려시대 외거노비라고 했어요. 이걸 외거노비.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걸 낙공노비로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상노비는 예전에 입영노비라고 했죠. 근데 입영노비가 이제 성상노비로 바뀐 거야.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로 공노비는 모두 외거노비야.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에 따라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나온 성상노비라든지 낙공노비는 자기 그 바깥에 간청 바깥에 가족을 두고 뭐냐면 각자 이제 뭐 집에서 살고 있는 노비들이에요. 다만 그 역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가나에 영무를 하는 건 성상노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일부를 갖다 바쳐 신고를 갖다 바친 사람을 낙공노비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낙공노비와 선상노비 중에 어느 게 좀 약간 뭐냐면 신분이 좀 좋을까요? 지위가. 그러니까 처지가. 낙공노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공노비 수도 줄어들고 전반 줄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상노비보다는 낙공노비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선상노비보다는 처지가 좀 낙공노비로 바뀌게 된다. 대신에 이제 선상노비 없애는 대신에 뭐냐면 이 낙공노비로 포를 받아. 선상노비를 낙공노비로 만드신 다음에 그래서 이 포를 받고 일종의 머슴 같은 사람들 고용을 해요. 예,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가나의 영문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자 공노비는 왕실 소유의 내수사 소속과 그다음에 중앙 지방 가나의 소속 산업에 비해서 소속과 그 중앙 및 지방 가나 소속으로 산업의 그 처지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참고로 이 공노비들이 하는 역은 따로 뭐냐면 천역이라고 해요. 천역. 우리가 신분별로 한 역 중에 있잖아요. 이게 천역이 여기에 속해요. 천역. 예. 그래서 이 천역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 군역이나 요역은 남자만 대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해요. 여자 상관없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녀들 지방의 기녀들이
뭐 돌아가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궁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천역의 일종이야. 낙곡 선상노비죠. 선상노비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죠. 기녀들이 하는 것도 선상노비 하나로서 그 궁궐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이것도 이제 할 때 여자도 담당한다. 예. 자, 산업위를 보죠. 산업위는 공노비보다 열악하죠. 예, 열악한 지위에 놓였으며 요게 상전의 지배에 기거하면서 기거 형태에 따라서 솔고노비하고 밖에 살고 있는 외고노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예. 자, 그럼 지위상 상대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노비가 뭐 지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어디가 좋겠어요? 솔고노비보다 외고노비가 좋겠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외고노비들은 독자적인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지주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자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노빌도 소유하고 있어. 이 사람 노비는 이제 중구라고 하죠. 예, 구가 두 번 거쳤다는 거야. 예, 노비가 노비를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외고 노비 같은 경우는 꼭 그 주인의 옆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멀리 사는 경우 있어. 주인이 서울에 사는데 외고 노비는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농민이라고 보시면 돼. 이 사람들은요. 자, 하여튼 보면 솔고노비는 그 처지가 특히 열악할 것에 대해서 외고노비는 독립된 가옥과 가게를 유지하면서 자기 상전의 토지 외에도 타인의 토지를 착용하고 있어서 전호와 같은 처지였다. 자, 그러나 이들은 상전의 의사에 따라 가족의 이산할 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솔고노비로 전환하는 위험이 있었다. 자, 노비는 이제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돼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요. 매매의 경우 그 값이 노가 대체로 1필 정도였고 그다음 비는 이보다 허다한 값으로 매매되었으며 이 가격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되었다. 자, 노비의 신분은 요게 이제 나왔죠. 세습되었고 노비 종국법에서 모기에 따르도록 했지만 실상은 부마항인데 어느 한 측이 노비되면 그 소생이 노비가 되는 것으로 노비 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이거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 이 노비 종목법인데 법 실제는 일천 직접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노비 종목법 일천 직접법은 좀 달라요. 이거는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잠깐 기본 강의에서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이 부분은 이게 어딨냐 적어놨어야 되는데 예. 잠깐만요. 네, 제가 표 내용을 좀 찾아볼게요. 아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강의 내에서 이제 노비의 신분, 양청 교훈입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한번 고려시대 때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선과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그래서 원래는 노비는 동세곤이 원칙이죠. 같은 신분끼리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양청 교훈도 되게 많았어요. 이들 경우에는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려시대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요때 이제 고려 정종 때는 천자수목법이야. 예. 그러니까 천자수목법은 뭐냐면,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충녕할 때는 예전처럼 이때 이제 어느 순간 바뀌었는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노비면 다 노비가 되는 거야. 일처 칠처법.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 들어가면 또 바뀌어요. 이 노비 종국법으로 바뀌어. 예. 자, 노비 종국법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왜 바뀌었냐면 태종 때 그 당시 이제 노비가 일종의 그 당시 건문 그 세족들 그러니까 대신들의 어떤 그 경제적이나 군사적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비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그 노비 종국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노비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을 따는 아버지의 신분을 따는 거야. 근데 대개 보면 아버지는 그 당시 양인이었고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노비 종목법이나 일전 직접 보면 무조건 한쪽이 노비면 노비니까 노비가 되잖아. 근데 아버지 신분을 따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노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촌교원에 태어난 사람들 양이나 되면서 노비의 수가 어떻게 돼요? 줄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했는데 세종 때 되면서 다시 바뀌었어. 이 노비 종목법으로. 자, 우리가 이제 세종하면 인권을 강조하고 노비의 처지도 잘 생각해서 노비 비가 임신할 경우에는 출산 휴가도 주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종이 이런 걸 했어요. 노비종법을. 노비들한테 불리한 거죠. 이 노비종법은. 거꾸로 이제 예전처럼 양인하고 노비가 이제 짝짝꿍 해갖고 애를 낳으면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게 양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노비가 되는 거야. 왜? 어머니 신분을 따르거든. 예. 그러면 이 노비종목법은 왜 실시했냐? 이게 있죠. 이건 배경은 그 당시 신분제 유지와 일정한 노비 수확부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대개 보면 노비를 어떻게 확보하냐면 세전을 통해서 확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식으로 해갖고 바뀌거든요. 또 양반들도 이렇게 노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또 부도 증가되고 그게 경제적인 부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 이제 대신들이 막 이거 노비종법 악법이다. 우리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어쩔 수 없이 이 노비종법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노비 종부의 대상 그러니까 예는 뒀어.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따르되 어머니 신분을 따르되 아버지 신분을 다루는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의 대상을 둔 건데 그때 그냥 그 양민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신분이 양일 경우에는 양민을 시키는데 속량 정치를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돼서 역도 바뀌잖아. 그래서 이제 천역은 군역이 없죠. 근데 양민들은 군역이 있어. 그래서 군역을 담당해야 돼. 그래서 보충군에 근무해서 속량을 하는 정치를 할게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주로 이제 보충군들 수군에 이제 해서 거기에서 근무한다고요. 거기가 좀 힘들었나 봐. 그러면 아버지 신분을 따른 대상들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관리, 문무관, 생원, 성군관, 그다음에 그런 자손들, 공사비처 소생의 비첩의 자식들, 얼자죠. 얼자. 그래서 그 얼자들 중에 뭐냐면 정실 부위에서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얼자들은 이제 뭐냐면 속량 정책에 따라서 양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 농민들 중에 양인 중에서도 정실 분야의 자식이 없을 경우에 비척소의 자식 이렇게 두 가지 경우야. 그래서 관리의 척이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실 분야의 자식들 있을 경우에는 대를 이을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냐면 노비가 되지 않고 양해가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관리의 비척의 자식 얼자라도 딸은 아니에요. 딸은 이게 양반 딸이라도 양반의 그 첩에 따르면 곧바로 얘는 노비가 돼요. 예, 예의 없이 노비가 되고 주로 아들만 대상이야. 아들 중에 이제 뭐 필요한 사람들 있죠? 여가 대를 있거나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보충군을 근무해서 속량 정찰을 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비 종목법이지만 일부 노비 종부 대상이 있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조 때 들어와서 일천 직천으로 바꿔버려. 일천 직천.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노비면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게 이제 그때는 또 아버지 신분을 따라 천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무조건 노비면 다 천민이 되는 거야. 예, 일천 직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천 직전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형식은 종목법, 노비 종목법을 따르지만 거기에 주로 이제 그 당시 거기 노비 종목법을 따르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주석을 달았죠. 단 예를 줬어.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에 결혼했거나 그 자식이 노비다고 딱 하면서 실제적으로 노비 종부 구정을 둠으로써 실제로는 일천직종 운영했다. 그래서 형식상 노비 종목법이면 거기에다가 단서를 둬서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가 결혼했거나 이 자식도 노비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쪽만 노비는 다 노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천 직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성종 때 건국대전에 명기가 돼요. 예, 여기야. 그래서 노비 종목법하고 일천 직종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지죠. 왜 상황이 바뀌냐면 자 예전에는 대개 보면 양천 결혼할 때 아버지가 양인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근데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거꾸로 된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가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았냐면 그 당시 조선후기 때는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외고 노비 중에 재산도 많이 굴리고 해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이제 양민 여자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겠죠. 돈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의 그 신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게 이제 조선후기 때 제일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예전에 일천 직전법도 했지만 또 노비종부법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현종이나 현종 때는 노비종부법을 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또 일천 직전법 예전도 돌아가다 결국에는 영조 때 노비종부법이 확정돼. 이게 속대전에 명시돼요. 그러면 요때 이 노비종부법은 앞에 세종 때 노비종부법 좀 의미가 좀 달라. 배경하고. 자, 세종 때 노비종부법은 일정한 노비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이제 요때는 거꾸로 요 양인수 확보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야. 양인수.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인수를 확보해 가지고 세원을 목적으로 한 거죠. 노비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양인수를 확보하는 것이 많다. 목적한다. 그래서 현인 여자와 노비 남자 결혼이 증가되면서 양인 확보에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양인 확보를 하고 있냐? 그건 뭐냐면 일단 노비 종목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천 직전을 만들면 세원이 어떻게 될까? 줄 수밖에 없죠. 예, 노비 수가 늘어나면 세원이 줄잖아요. 예,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잘 안 내잖아. 어, 안 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반수가 늘어났어요. 양반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뭐냐면 양민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양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노비를 만드는 것보다는 양인을 만드는 게 낫겠다.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노비 종목을 실시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노비 남자가 양인 연자가 결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양인을 해갖고 국가에서 군역도 부과하고 세역도 세금도 부과하고 그런 목적에서 노비 종목법을 실시했다는 거죠. 자, 그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이통기국론을 주장한 서인들은 신분제를 좀 약간 개방적이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그걸 찬성했고 반대로 이기호밭을 이끌었던 남인들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서인이 집권할 때는 노비종부법 실시했다가 또 남이 또 집권하면 폐지됐다가 일천직전후.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노비종부법으로 이제 뭐냐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용은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조 때 실제 그 형식상 노비종목벌이지만 뭘 뒀다고 했죠?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그 자식을 노비라고 규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일전 직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노비종목벌에다 뭘 빼면 돼? 요걸 빼고 그냥 다시 예전도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조 때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 결혼했고 그 자식 노비난 노비 종부 구정을 삭제함으로써 실제로 일천 직전에서 이제 노비 종목부 이제 다시 실제로 실시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비 신분 변천 과정에서 그 에서 노비 종목법을 할 때 노비 종부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전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천 직전과 노비 종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영조 때 노비 종부가 확립될 때 그 실시 배경들 양인 확보를 위한 세수 확보 확보 등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비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도 좀 많이 실려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문에 또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한 번 더 볼게요. 푸셈에서.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까 이제 국역과 관련된 때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235페이지인가? 네, 푸셈에서 잠깐 펴볼게요. 235페이지. 아이고. 236페이지네. 직역. 자, 직역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천역이 있어요. 천역. 예. 천인들이 담당한 신역이 천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천역은 천역 중에 이제 그 뭐냐면 제 말은 신역 중에 천역이 있어요. 네, 천역을 얘기할게요. 자, 신역 중에 천역은 천인들이 담당하는 신역이다. 그래서 천인들은 요때 천인들은 이제 주로 산업인은 아니고 공노비예요. 공노비. 산업인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역도 없죠. 그 사람들. 근데 공노비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산업이보다는 그 공노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공노비, 산업이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소속된 공노비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한 신공을 납부하는 그런 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노비는 이런 종류들이 쭉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요거 내용들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신역이 하나는 천역이 있다. 예, 요 부분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에서 4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48페이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천민의 지위와 관련된 건국대전 내용 있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 역을 따른다. 천민이 양인 아들을 맞이하여 낳은 자식도 아버지 역을 따른다. 그래서 노비 종무법이지만 여기에 예조항으로 이렇게 하나 뒀죠 또. 그래서 노비 종무법에다가 요 조항을 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일천 직천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영조 때는 이제 속대전을 만들면서 이 조항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요것만 살아남으니까 이제 실제로 노비종무법이 됐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상황을 대접을 받지 못한 노비 천민을 볼게요. 자, 천민은 미대인을 구했는데 최하층의 신분을 대다수가 노비였으며 백정과 강대, 무당 등은 천민으로 간주되었다. 노비는 재산을 지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또 그 신분은 자손에게 세습됐죠. 그래서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행됐다. 일천직천법이죠. 자, 그래서 국가간청에 속한 공노비는 일정 기간 간청에 일하거나 매년 정해진 액수의 신공을 바쳤다. 그래서 낙공노비하고 선상노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선상노비, 여기는 낙공노비. 참고로 공노비 중에 선상노비와 낙공노비 외에도 뭐가 있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봉종노비도 있어요. 봉족노비는 뭐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봉족이라는 것은 국가의 역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경제적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붙여준 것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노비도 성상노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계 다 떼어치고 간청에 이제 변상으로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이제 자기 가족들은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따로 노비 중에 공노비 중에 선상노비를 경제를 보조해주는 노비를 설정해 줬어. 이게 봉종노비야. 봉종노비. 그래서 이제 보통 공노비는 선상노비, 낙공노비, 그 다음에 거기에 봉종노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한 산노비는 주인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한 솔고노비와 그 다음 독립된 생활하면서 신공을 바친 외고노비로 구분되었다. 특히 외고노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내용 그 노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조선시대의 한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관련된 내용 에피소드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에도 한번 다뤘거든요. 다른 그 소재거든요.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1853년에 86년 3월에 자신이 노비라고 주장하는 여성 다무사리가 그 여성이 양이냐고 주장한 양반 이지도 사이에 소송이 난 거야. 그 여성은 왜 스스로 노비라고 주장했을까? 당시 양인 여성이 노비와 결혼하면 그 자손은 노비가 되며 아버지가 주인의 소유권을 가졌다. 자, 이지도의 주장에 맞다면 다무사리와 노비 윤필의 자손은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노비끼리 결혼할 경우에는 어머니의 주인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다무사리 주장되는 그 노비 자손은 모두 그녀가 속한 성균관 공노비가 된다. 사노비보다는 공노비가 비교적 나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다무사리는 자신의 자손을 수노비라 주장하면서 판관한 다무사리를 양인으로 판결했다. 결국 다무사리 자손은 이지도의 사노비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이제 16세기 때 있던 상이죠. 16세기는 아까 말처럼 어, 일천 직천법이 이제 행해졌던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소유권 형성에서 노비 종목법을 했죠. 노비 종목법 이때 소유권이에요. 노비의 소유권은 그 어머니 쪽에 기속이 되는 거죠. 태어난 그 노비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해서 보면, 자, 일단은 다문사리가 있어요. 다문사리. 그리고 요 남편이 있죠. 남편. 다문사리하고 남편하고 이제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은 노비인 거야. 근데 이 다문사리는 원래 양인인데, 어, 양인데, 자신이 노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남편 노비는 산노비예요. 그런데 이제 다문사는 양이지만 이제 자기가 노비를 주장하면서 실제 이 사람을 어디에서 일하냐면 그 당시 이제 강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성균관에서. 그러니까 성균관에 일하는 성균관에는 식모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식모지만 노비는 아니고 양인인데 다문사리는 자신은 노비라고 막 주장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성균관의 노비면 성균관의 간노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노비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 노비종목법에 따라서 그 자식들은 물론 노비가 되겠지만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성균관에 갖고 있는 거야. 성균관. 그러면 이 사람은 간노비가 되는 거야. 그 자식들은. 근데 자신이 양인이면 이 노비종목법이 적용이 안 되죠. 당연히 아버지 쪽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주인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 사람은 산노비가 되는 거야. 그 자식들은. 그러니까 엄마 입장 볼 때는 자신이 노비고 성균관 노비라고 주장해야지 어떻게 됐어? 자기 자신은 간노비로 편입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양인이면 남편 쪽이 노비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 노비들은 그 자식들은 당연히 노비가 되는 거고 그 소유권은 아버지 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산노비가 되는 거야. 산노비가 처제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노비 쟁송 소송이 일어난 거죠. 예.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일차 직선이나 뭐 노비종목법, 소유권상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 다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이 사례도 한번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밑에 보죠. 노비 외 천민들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노비 이후에 청업에 종사하는 것은 천민들이다. 그 대표적인 게 백정이죠. 백정. 백정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직역이 없는 그 사람의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척이나 이런 제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 이들을 양민화시키려고 백정의 칭호를 줬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다니는 걸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법제로 그냥 천민화시켜버린 거야.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들은 도산업에 주로 하면서 피업이나 유기 같은 제조업을 이제 겸했고 이 업을 세습하며 집단으로 모여 특수부락을 이뤘다. 백정이라는 것은 원래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을 지칭했던 말인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세종 때는 고려 양숙척을 토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농토를 주고 농경을 가르치면서 백정의 칭호를 붙여줬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양숙척을 치하하는 의미가 되었다. 자, 이 밖에도 강대, 무당, 창기 같은 천민이 포함된다. 노비를 제한 이들 천민은 사회적으로 천시받았지만 법제상 양인이었다. 요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신량 역천이라고 좀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설이에요. 예. 근데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 신량 역천사를 따지지 않고 천민으로 따르고 있어요. 천인산. 네. 그래서 신분상에도 천인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천인이죠. 예. 근데 여기는 하나의 관점을 따는 거예요. 신약 역전서들. 근데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법제적으로 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에는 신약 역천이라는 또 신분상 또 있죠. 이거는 신분상 양인이면서 여기천에서 천민가 천민 취급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양인이지만 천역에 종사함으로써 천민과 다름없는 그 지혜에 놓이는 계층을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간이나 척으로 이제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간이가 척은 뭐 못모놈, 못모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좀 논년 많은 요거 쓰잖아요. 그래서 뭐 조회
그다음에 신장 뭐 등등 일수 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장 아니 조회 나장 일수 등등 이렇게 7개 역이 있어. 이게 칠반 역천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수군이라든지 역절이라든지 역졸이라든지 조군 이 조군을 운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 신분상 양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선조 때부터 그 역을 계속 담당을 했어. 그래서 이 역을 담당하는데 이게 역이 고되니까 일반 평민들이 담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고정화 시켜버린 거야. 세습시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 신장역천 취급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는 본래 국역으로 징발된 특수한 직역으로 가장 고격임으로 천시되었다. 따라서 이 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나의 특수한 신분증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이 사람도 군역은 빠져요. 예, 이 사람 군역은 짊어지지 않고 요걸 하는데 수군은 군역이긴 하지만 나머지 역들은 이제 직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군역은 빠지는 식으로 하지만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천대받는 계층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 조선시대 천민의 지위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법제적, 경제적으로 향상된 것이었다. 신량 역천은 물론이고 노비를 제한 천민들은 법제상 양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견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백정은 보통 천민을 보고 있죠. 법제상. 노비의 경제적 지위도 상승되었다. 자, 이는 고려 후기의 사회 발전과 노비 청민들 항쟁에 얻어난 성과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노비의 집단 거주지인 향소 부곡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점이죠. 천민의 집단 거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향소 부곡을 천민설에 입각한 거예요. 천인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천인설이 아니라 이건 신량 역천설로 보고 있어요. 후생 관점은. 예. 그래서 항소 보곡이 소멸되었다. 이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양인 확보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형상이었지만 다른 한편 조선 신문사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의 신분사 사회라는 건 비슷하죠. 신분제 사회라는 건. 그렇지만 조선은 고려보다 더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유.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수공업과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내용이 아니라 조선 전기와 관련된 거예요. 조선 전기. 자, 이거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4페이지 아니. 자, 34페이지 펴보세요. 보충자료. 보충자료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읽고 통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통론 교과서 저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아, 67번이 아니고 자, 말 잘못네. 예. 72번. 72번.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72번입니다. 72번. 자, 지학사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상업활동과 수공업 생산활동, 조선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농업을 중시한 조선은 상업의 통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조선은 한성은 시전을 설치하고 허가받는 상인들이 세금을 받고 상업활동 허용했다.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시전 설치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기출 관련돼서 자,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은 왕실이나 간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훗날 얘기예요.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예요. 예.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얘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금난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금난정권. 근데 이 금난정권 설립 시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개 인조 이후로 보고 있어요. 유기전이 형성되면서 이제 사상과 대립하는 것을 국가가 역을 대신 하는 대신에 금난정권을 줬다인데 이건 조선 후기 때지 조선 전기 때 금난정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상인들이 자연 독점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자연 경제 형태였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상인도 볼려 없고 어차피 이제 시장상들이 독점 형태니까 뭐 따로 독점권 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 얘기, 후대. 여기는 후기 얘기를 좀 적어놨네. 그다음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을 받는 점포는 시장 중에서 가장 번졌으며 이걸 유기전이라 했다. 자, 유기전 얘기도 이것도 이때 조선 전기 때 얘기가 인조 이후 때 얘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도성 인구가 증가되고 공문을 한성에 사서 바치는 이들이 일반화되면서 시장은 더욱 발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한성의 시정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조선 한성으로 옮긴 후에 태조 때부터 종로거리에 상점가를 만들고 여기 개경했던 시장상에서 이주시켰는데 요게 웅정가라고 하죠. 요게 웅정 허생전에도 나오는 큰 길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종로 일대야. 여기가 종로 일대.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상인들이 이제 모였죠. 시장 상인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정부에서는 행랑을 만들어줘. 예. 일종의 주상복합단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입주시켜갖고 세를 받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했던 것이 뭐냐면 한양 자체가 이제 일종의 소비도시 아니에요. 관료들도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소비 그 생산품도 필요하니까 자, 이 소비도시에서 자체 생산 안 되죠. 그럼 외부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개경이나 한양에서 이런 간설 시장을 만들어줬던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행상, 여기 보부상인데 선상도 있겠죠. 이제 선상은 이제 조선 후기 때発상되니까 보부상에 보시면 돼요. 자, 행상은 보부상 정부의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 상업 활동을 했다. 이 보부상은 조선 초기 때부터 간상이 했어요. 간상. 그래서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고 특정한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독점권을 판매 독점권을 얻었죠. 그래서 대개 보상, 뭐 부상 이렇게 두 가지 나죠. 예. 그래서 보상은 이제 부상인데 보상은 지게를 지고 부상은 보따리를 지면서 갖다 파는 상인들 이제 행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조선 초기 때 그 보부상들이 조선 건국에 이제 할 때 이성계를 많이 도와줬다는 설도 있고 이성계의 목숨을 구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정부도 특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뭐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거주지에서 그 농촌사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데 점차 행상단을 조직하고 교통의 요지에서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다. 자, 농업생산이 발달되면서 국가의 통제에 불구하고 상업활동이 더 활발해졌고요. 자, 예전에 말한 것처럼 15세기 후반부터 뭐가 등장했다고 했죠? 장시가 등장했다고 했죠. 그 이 장시 배경은 예전에 말했을까요? 영작상경이 가능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잉여 생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시가 형성됐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해서 확산이 되죠. 자, 이 장시는 종전의 그 정부 중심 시장하고 좀 달라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장시가 이제 처음에는 비정기적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정기 시장으로 바쳐 상서가 되죠. 예. 그래서 모일장 이렇게 바뀌게 돼요. 5일장에서 뭐 아니 5일장에서 다시 이제 뭐냐면 매일 여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부정기 5일장 이제 상설시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됐다. 물론 대부분 다 5일장에 끝나지만 상설시장도 일부 존재해요. 자, 정부는 조선 초기부터 저하, 조선통보 같은 화폐를 유통시키려 했으나 널리 사용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이제 아직까지는 상품화폐 경제가 화폐를 수용할 만큼의 어떤 경제 발전을 못했던 거죠. 예, 자연 경제 형태, 농업 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화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숙종 이후부터 17세기 이후부터 17세기 후반 정도 말부터 널리 확대되기도 하고 이때 발행된 뭐 화폐들은 널리 사용하지 못해요. 조선통보 그 내용이 있는데 저하는 종이지폐죠. 예, 그래서 명나라의 그 보초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종이지폐 자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 예. 그래서 이제 그 화폐들은 대개 보면 사용되지 않고 물품화폐라고 하나요? 예. 물품화폐를 사용해. 이게 지폐가 아니라 이런 금속 화폐가 아니라 그래서 물품화폐를 사용한다. 장시 등의 물건을 살 때는 여전히 쌀과 면포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삼배들 대신에 면포가 이제 대체됐죠. 삼배가 아니라 예. 면포 중에서도 이제 좀 질이 떨어진 면포를 추포라고 하거든요. 이 추포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 생산 활동은 그 예전에 고려시대 때 그 수공업 생산 활동 관련된 내용을 했죠.
그 체제가 조선 전기 때까지 계속 가요. 조선 중기 때 좀 바꾸기 위해서 납부작으로 바뀌긴 하지만 고려 15세기 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뭐냐면 예전에 고려의 어떤 수검 구격 체제 이런 것들 동원 체제하고 그대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조선은 왕실이나 간청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영 수공업 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기술자인 장인들을 한성과 지방의 간청에 소속시켜 의료나 할자, 하약, 무기 등의 문방구들을 제조하여 납품하게 했고 이들은 간청에 일하는 동안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량이 넘는 상사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장인세를 내고 갖다 팔 수도 있었죠. 그래서 장인들은 부역기간 외에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고 자, 이런 간형수공업체는 16세기 들어서 부역제가 해제되면서 그 상호의 발전으로 점차 쇠퇴되었다. 자, 이 부역제는 뭐냐 하면 이 수공업을 하는 장인들은 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역 대신에 직역을 담당한 거야. 그래서 3번제로 해갖고 세 팀을 나눠서 그 공안에 따라 공안에 이제 따라서 이제 그 기록이 됐죠. 이 장인들은 다 공안에 있는데 이 공안에 있는 장인들 세 팀을 나눠요. A, B, C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당시 간영 수공업장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야.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이제 채용되는 그 기술자도 있지만 대부분 동원된 기술자들. 고려 시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들 중에 이제 동원된 사람 중에 물건을 일정하게 생산을 하면 남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잉여 물건. 이런 경우에는 국가 이제 시장세를 납부하고 장인세죠. 장인세를 납부하고 갖다 팔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의무 기간이 됐다, 다 끝났다 하면 다시 이제 민간 수공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일을 내서 이제 장사해서 생업을 하는 거야. 예. 자,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 때까지의 어떤 그 3번제 형태야. 3번제 형태 그 수공업 간영 수공업 운영 형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6세기 들어가면서 뭐가 붕괴되냐면 군적 수포제가 이제 실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을 직접 이제 군역을 담당하지 않고 뭘 납부하는 거야? 예, 면포를 납부하죠. 면포를 납부하면서 떼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와 이제 연결된 직역. 왜냐하면 이제 공인들이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것은 군역 대신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 동원될 필요 없겠죠. 얘네들도 지금 면포 떼우는데 그래갖고 우리도 면포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군역 제도가 이제 바뀌고 하니까 이게 납포장이 돼요. 납포장이라는 거는 간영수공업에서 직접 일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 폰을 납부해서 떼우는 거야. 그것이 이제 뭐냐면 장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음,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뭐 무기라든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국가 기밀적인 것들을 만들 때 동전 이런 거를 만들 걸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이제 이 납포를 받고 폴을 받고 장인을 고용을 해. 그래서 고용해갖고 간영수공 움직이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점점 없어져.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간영수공업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무기라든지 뭐 동전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는 시장에 가서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폰을 납부하는 대신에 이때는 장인들이 세금을 내는 거야. 장인세를 납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형수공 외에도 그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구나 양발 사치품을 생산한 민영수공업도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뭐 수공이 발달하지 못했고요. 예. 그밖에 농가에는 자급자족 형태의 생활필수품을 간해수공업이 있었다. 그래서 간해수공업은 주로 무명, 삼배 같은 직물을 생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되게 이제 이 무명 같은 거는 되게 좀 군납,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생산을 한 거죠. 예, 자기가 또 입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옆에 뭐 배짜기 김홍도 그림을 보니까 요거는 조선 후기 때 그림이네요. 예, 뭐 그림이 없어갖고 뭐 여기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통에서. 자, 조선시대 수공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영수공업이다. 원칙적으로 공장은 모두 공장 아니라고 해서 등록된 간장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조선 전기 때는 다 뭐냐면 공인들은 다 공장 안에 드는 간장이에요. 물론 이제 이들이 이제 의무기간 끝나고 밖에 나가면 민간 수공업자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뭐냐면 원칙상
이 뭐냐 공장 안에는 관장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들은 전문적인 수공업자들로 각급 관청에 소속돼 있고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서 공장의 정원이 정해져 있고 공장들은 소속 관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각종 제품을 제작 공급한 것이다. 이때 중앙의 공조와 기타 관할에 소속된 사람들 경공장 또 지방의 각동과 군현의 각사에 속한 외공장이 하였고 경공장 수는 2,800명, 외공장 3,500명.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여기 소속된 인원은 실제 상시 근무 인원이 아니라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에요. 아까 이제 공장 안에 있어서 공장 간장들, 그러니까 공인들을 등록된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근무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노비라든지 일반 공인 특수한 공인들 중에 돈을 받고 이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동원된 인원들 이거 거의 3분의 1 정도만 실제 상시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들 간장은 대개 공노비였으며 양민이 있긴 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자, 그러나 노비의 경우에 독립된 가게를 영위하고 있으며 단순한 노예 수공업자가 아니었다. 근데 여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동원된 공인들은 대부분 양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비도 있었다는 건 그 공인들 그 간노비 중에 일부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받고 거기에 소속돼서 상근 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걸 얘기하는 건데 마치 이걸 대다수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건 한국 통일에서 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또 간장들은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된 생산품에 대해서 소정의 공장세를 납부하고 판매할 수 있었고 간양에 동원한 기간 외에 사적 경영을 위한 아까 전에 3번제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생산에 여유가 있으면 점차 사형수공업 발달이 나타나게 됐다. 공장에 등록된 간장의 사형수공 사장이 있었는데 자, 이 사형수공 사장이 나는데 따로 있는데 모든 이제 그 뭐냐면 어, 사장들은 공장이라도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그 공장 안에 납부돼 있기 때문에 간장이면서 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마치 따로 분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주문을 받아서 양반대의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주로 농기구 등을 만들어 농민들에 공급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 내용을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상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상업도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서 장악됐으며 따라서 간청이나 양반대 수요에 충당하는 어용적 성격이 강했다. 자, 시전은 그 대가로 대표적인 예로서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도도분에 점포를 행랑을 만들어 지어 간설 상점가를 만들고 상인들에 대하여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고 있고 그 중에 육주 비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생겼다 그죠? 그때 당시는 없었고 자 이것은 이제 후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아무런 부담이 지지 않는 시전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되게 영세했다. 국가는 경시서를 두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국가는 경시를 두어 시전을 감독하는 한편 도량형 검사와 물가 조절 등의 가나다의 상업을 통제했다. 자, 그다음 지방과 서울 근교에는 사상들에 의해서 이 사상들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뭐또 특정 독점권을 특정권을 반대하는 간상과 달리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이 없는 사람들 사상이라고 해요. 이 사상들. 자, 그래서 지방과 서울 공무의 사상에 의해서 장시가 발달되었다. 예, 15세기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장시는 당시 농업 생산 발달, 뭐 12법 발달, 영자상경제 발달, 영자상경제 일반화 등등을 해갖고 발달과 지주제약대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를수록 발달했다. 자, 정부는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장시에 몰리는 걸 막고 또 어영상인들에게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수시로 장시의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 추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장시는 점차 오일장을 정착했고 그중에 더 발전된 것은 이제 상설시장화 됐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보불상에 의해서 각종 물품들이 유통됐다. 요것도 앞에 있는 거하고 좀 어감이 틀리죠. 보부상은 사상이 아니라 간상이에요, 간상. 예. 근데 무슨 당시 발달에 사상만 위해서 발달한 것처럼 얘기한 건데 실제로 사상과 간상이 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보부상들은 전국적으로 건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조선시대 보부상들은 지위가 좀 낮았어요. 맨날 떠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상부 상조한 조직들을 만들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화되거든요. 그래서 보부상들은 그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부 입장으로 볼 때 이 보부상 조직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특권을 주고 그다음 보부상 조직을 이제 동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한말 때 자주 보이잖아요. 뭐 한국국회를 동원해 갖고 뭐 독립협회와 이제 충돌해서 이렇게 뭐 탄압하는 식으로 이 보부상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들은 유기전과 함께 길드적 동업조가 됐다. 예. 자, 그리고 한편 수혈 통해 선상들이 이제 상업 활동이 있었지만 그리 활발하지 못했고,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이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의 매개로 된 것이 미와 포적. 그래서 정부의 그때 물품화폐가 이제 주였고, 정부에서는 몇 차례 화폐를 만들어 강제로 유통시키려 했지만 당시에 자연경제에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학포들이 나오는데, 세종 원년 때는 저하 종이지폐, 세종 원년 5년 때는 조선통보, 세종 10년에는 전폐 같은 것들이 통해 재정적인 전폐 등은 재정 정책적 면에서 의의가 있을 뿐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근데 요 전폐는 약간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부국 강병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펜인데 이건 뭐냐면 그 뭐냐면 말하면 말이 안 나요. 예. 펜은 펜. 그러니까 이제 화폐죠. 화폐. 예. 화폐인데 화폐의 모양이 이게 뭐냐면 화살 전자거든요. 화살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화살 보면 화살 촉이 있잖아요. 이 촉처럼 생겼어요. 이게 전폐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돈으로 사용됐다가 위기 시에는 요 화살 촉에다가 여기 화살 여기 대에다가 화살 촉을 이렇게 전폐에 꼽아서 사용하도록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화살 촉 대용으로 이 전폐를 만들었다고요. 돈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화살 촉의 대용으로 만든 화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뭐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한번 포셈에서 찾아서 볼게요. 조선 정기와 관련된 상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55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